최근 금융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죠.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시장이 아주 들썩였죠. 맞아요. 다우존스 지수가 글쎄 8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1.89%나 올라서 45,631.74를 기록했는데,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환호했을까요? 네, 그야말로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숨죽이고 기다렸던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기대 이상의 안도감을 준 결과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뜯어보고요. 이 발언이 뉴욕 증시 전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소위 M7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 주목하고 계실 그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혁신 기업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같은 이런 거시경제 이벤트가 단순히 숫자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그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미래기술 기업의 실제 사업 환경, 또 성장 가능성에 어떤 기회와 과제를 던져주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간단히 짚고 가볼까요? 다우뿐만 아니라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6% 이상 막 급등하기도 했죠. 네, 시장이 분명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파월 의장 발언 전까지는 분위기가 꽤 긴장감이 높았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혹시라도 추가 긴축을 시사한다거나 아니면 금리나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는 발언이 나올까 봐 이런 우려가 꽤 컸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오히려 이런 환호를 이끌어낸 파월 의장 발언의 핵심, 도대체 뭐였을까요? 약간 매파적일 거라는 예상과는 좀 달랐던 거죠? 정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핵심은 9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상당히 열어뒀다는 해석을 낳게 했다는 거죠. 아, 9월 인하 가능성? 네, 바로 이 점이 시장이 그동안의 걱정을 털고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 여기에 무게를 두면서 랠리를 펼친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표현이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했길래 그런 해석이 나온 걸까요? 파월 의장이 현재 미국 경제를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 좀 미묘한 지점들을 짚었어요. 예를 들어 노동시장을 보면 작년에는 실업률이 좀 올라가서 4.3% 걱정이 컸는데 지금은 4.2% 수준으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신호만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살짝 풍겼습니다. 뭐랄까, 이민이 줄거나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노동력 공급 자체가 줄고 동시에 기업들의 고용 수요도 좀 위축되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양쪽 다 줄어서 균형을 맞춘 걸 수도 있다? 그렇죠. 파월은 이걸 특이한 균형, 큐리어스 밸런스라고 표현했는데 겉보기엔 안정적이지만 속으로는 고용 창출 동력이 약해지고 있고 하방 리스크, 그러니까 고용이 앞으로 나빠질 위험은 커지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실제 체감은 다를 수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경제 성장 전망은 어땠습니까? 좀 둔화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성장 둔화는 꽤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1.2%로 작년 2.5%보다 확 낮아졌다는 점을 딱 짚었죠. 1.2%요? 많이 낮아졌네요. 네, 소비 증가세도 좀 둔화되고 있고 노동력 부족이나 투자 부진 같은 공급 쪽 문제들이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이게 단순한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둔화일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한 거죠. 인플레이션 문제도 빼놓을 순 없죠. 요즘 새로 부과된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파월 회장도 언급했나요? 네, 그 부분도 인정했습니다. 관세 효과가 소비자 물가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어요. 실제로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 그 PCE 물가지수라고 하죠.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지난 12개월 동안 2.6% 올랐고요. 2.6%. 목표는 2%인데 아직 높네요. 그렇죠. 변동성 큰 식품, 에너지 빼고 보는 근원 PCE 물가지수도 2.9%로 여전히 목표치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게 연준이 통화정책 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거든요. 그럼 인플레 우려는 여전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파월 의장이 약간 균형을 잡았어요. 이 관세 영향이 단기 충격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같이 제시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너무 과도하게 부각되는 걸 좀 경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하네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2% 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용이랑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 정책 결정이 진짜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파월 의장이 처한 정책 딜레마예요. 인플레 잡자고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자니 경기 침체랑 고용 악화가 걱정되고 또 경기 살리겠다고 섣불리 금리를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이 다시 막 고개를 들 수 있는 거죠. 네, 딜레마네요. 그래서 연준은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데이터 의존적 wait and see 접근을 유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왜 열광한 거죠? 신중하게 보겠다는 건데. 그런데 시장이 열광한 지점은요. 이 발언 속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이미 긴축적 영역에 있다. 이런 인식을 슬쩍 내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정책 조정, 즉 금리 인하의 문을 열어두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하. 사실상 9월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시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그렇군요. 뉘앙스를 읽었군요. 통화정책 운영 방식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제, FAIT라고 하던데 그걸 폐기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0년에 도입했던 FAIT, 그러니까 Flexible Average Inflation Targeting, 이걸 공식적으로 폐기했어요. 그게 뭐였죠? 잠깐 쉽게 설명해 주시면. 이게 뭐냐면 과거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보다 낮았던 기간이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2%를 좀 넘는 인플레이션도 용인하겠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 물가 낮았으니 앞으로 좀 높아도 평균 맞추면 괜찮다? 뭐 이런 식이었죠. 아, 평균 2%만 맞추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예상 못한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이게 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높은 물가를 용인할 거냐, 이런 정책적 혼란,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네, 말이 많았죠. 그래서 이걸 폐기하고 이제는 물가 목표치 2%를 기준으로 딱 잡고 이걸 넘는 것도 문제지만 밑도는 것도 똑같이 우려 대상이다. 이걸 명확히 한 겁니다.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세운 거군요. 네. 그리고 고용 목표 관련 용어도 예전엔 부족분, shortfalls를 메우는 데 집중했다면 다시 이탈, deviations로 바꿨는데 이건 고용이 너무 과열되는 것도 경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해요. 전반적으로 정책 목표의 대칭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금융 안정성, 이런 걸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좀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물가는 2% 목표를 넘고 있고 성장 둔화 우려도 직접 언급했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걸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인 건 좀 너무 앞서 나간 해석은 아닐까요? 특히 기술주들이 그렇게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맥락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 그 자체가 가장 직접적인 촉매제였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 줄고 소비자들 대출 부담도 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투자 심리를 확 끌어올린 거죠. 네, 일단 그게 크겠죠. 둘째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위험만큼이나 성장 및 고용의 하방 리스크를 명확하게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연준의 정책 우선순위에 변화가 생겼구나. 이제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가능성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공격적인 긴축은 어렵겠다. 이건 긴축 사이클 종료가 임박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인 겁니다. 단순히 금리 인하 기대뿐만 아니라 연준의 정책 무게중심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더해진 거군요. 그럼 M7 같은 성장주들이 유독 더 크게 반응한 이유는 역시 금리 인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성장주라는 게 보통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는 먼 미래에 얻게 될 큰 이익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미래 가치. 그런데 이 미래 예상 이익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계산할 때 할인율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이 할인율이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같이 올라가요.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율도 낮아져서 먼 미래의 큰 이익이 현재 가치로 환산될 때 훨씬 더 크게 평가받게 됩니다. 아, 할인율 효과군요. 네. 따라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니까 미래 성장성이 높은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의 내재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주가가 크게 뛴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받아들여졌나요? 관세 효과가 명백하다는 언급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도 참 절묘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관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단기 충격, short-lived 가능성을 같이 언급했잖아요. 이걸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긴 하지만 연준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보거나 혹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여지를 준 거예요. 심각하게는 안 본다, 이렇게. 그렇죠. 덕분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장 둔화 리스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쫙 퍼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았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요.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 의장의 이번 연설을 아주 정교하게 잘 조율된 메시지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놓지는 않으면서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유연성, 즉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네네.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인플레이션 위험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제 이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특정 기업이죠.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연준 의장의 발언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러니까 EVTO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조비는 아시다시피 아직 상업 매출 없이 R&D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미래 성장주인데요. 이런 기업에게 이번 파월 발언은 특히나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비처럼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거시경제 환경 변화, 특히 금리 정책의 방향성은 정말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조비에게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어요. 제가 좀 강조해서 크게 5가지 핵심적인 장점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 5가지나요? 기대됩니다. 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금 조달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가능성입니다. 돈 문제. 그쵸. 조비 같은 EVTO의 기업들은 기체 개발하고 인증받고 또 생산시설 짓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죠. FAA, 미 연방항공청 인증 절차만 해도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든다고 들었고요. 정확합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고금리 환경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죠. 채권을 발행해도 높은 이자를 줘야 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큰 초기 기업에 선뜻 거액을 투자하기가 좀 망설여지잖아요. 네, 부담스럽죠.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조비가 딱 직면했던 이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위험을 좀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는 성향, 즉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집니다. 네. 이건 조비가 유상증자나 파이프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에 훨씬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파이프는 보통 비상장 때 많이 하지만 조비처럼 상장 후에도 대규모 자금이 계속 필요하면 활용될 수 있거든요. 주식 발행도 유리해진다. 그렇죠. 게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은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PE 같은 큰 손들의 자금이 다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주 쪽으로 흘러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요. 조비에게는 더 많은 투자 유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 수혈이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이게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신호입니다. 돈줄이 필릴 수 있다는 거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뭔가요? 두 번째는 미래 성장 가치의 재평가입니다. 아까 성장주 전반에 대해 설명드릴 때 금리, 즉 할인율이 낮아지면 미래이익의 현재 가치가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할인율 효과요?
이 효과가 조비처럼 사업의 결실이 먼 미래에 집중된 기업일수록 더욱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조비가 FEA 인증 성공적으로 마치고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 운항 시작해서 연간 수천억 원 이익 낼 거다. 이런 시작의 기대치가 있다고 쳐보죠. 네. 금리 인하는 이 미래의 기대 이익을 현재 주가에 훨씬 더 큰 비중으로 반영하게 만듭니다. 파월의 발언은 조비에게 단순히 혁신적인 기술 개발하는 회사라는 기존의 평가를 넘어서 저금리 시대의 핵심 수혜, 성장주라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투자 내러티브를 새롭게 부여한 셈이에요. 저금리 시대의 수혜주라는 프레임이 새로 생기는군요. 그렇죠. 이건 투자자들 화열금, 조비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파월 의장이 성장 둔화를 언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조비 같은 초기 기업에게는 오히려 좀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기가 나빠지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세 번째 긍정적인 측면이 또 있어요. 바로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의 정책적 지원 및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입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파월 의장이 직접 성장 둔화를 걱정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비가 속한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은 차세대 교통 시스템이면서 또 친환경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신산업 육성이나 인프라 투자 정책에서 우선적인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정부 지원 중요하죠.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정부가 도로, 항만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EVTOL 이착륙장, 버티포트라고 하죠. 그리고 충전시설 같은 UAM 운영에 꼭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를 짓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때 비용 부담도 줄어드는군요. 정부 예산 부담도 줄어드는군요. 그렇죠. 이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시켜서 조비의 상업화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조비가 이미 미 공군이나 여러 주정부랑 맺고 있는 파트너십들이 있잖아요. 이게 더 강화되거나 새로운 협력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즉, 경기 둔화 우려가 오히려 조비에게는 정책적인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약간 역설적인 기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정책적 지원 가능성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든든하겠네요. 네 번째 장점은 어떤 건가요? 네 번째는 투자자들의 관심 이동 및 수급 개선 효과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증시를 보면 그 M7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 상승을 거의 다 이끌었잖아요. 좀 편중된 모습이었죠. 네, 쏠림 현상이 심했죠. 그래서 이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도 슬슬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연준의 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너무 과열된 빅테크에서 좀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아니면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형 혁신 기업으로 눈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투자자 로테이션이죠. 자금이 옮겨갈 수 있다. 네, 조비는 아직 실현된 매출은 없지만 UAM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테마와 명확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 이동의 수혜를 입기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파월의 발언이 조비에게 시장의 관심과 자금을 다시 끌어모으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정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네요. 마지막 5번째 장점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5번째는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정책적 시너지 강화입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여전히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을 강조했잖아요. 이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파트너 기업들에게 미국 경제가 예측 불가능한 혼란에 빠지지는 않겠구나 하는 일종의 안정감을 줍니다. 네, 안정성이 중요하죠. 네, 이는 항공, 운송, 친환경 기술처럼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또 규제 변화에 민감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비가 FAA 인증을 받고 안전하게 상호 분항을 시작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번 파월 의장의 균형 잡힌 메시지는 조비가 속한 UAM 산업이 단순히 기술적인 꿈을 넘어서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과 정책적 지원이 함께하는 유망 혁신 산업이라는 인식을 투자자들이나 관련 업계에 더욱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산업 자체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 그렇죠. 이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각도로 조비에게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정리해보면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부담 완화부터 시작해서 미래 가치에 대한 재평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가능성 증대, 투자자들의 관심 이동에 따른 수급 개선, 그리고 산업 자체에 대한 신뢰도 상승까지 정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마치 긴 활주로를 힘차게 달려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 조비에게 마침 순풍이 불어주기 시작한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적절하고 희망적인 비유십니다. 맞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요. 파월 의장의 잭슨홀 난설은 완전한 정책 전환 선언, 이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북영이 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하면서 완화 가능성을 진지하게 타진하는 그런 균형 잡힌 전환의 시작을 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 심리를 되살렸고요. 특히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중요한 성장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조비에베이션과 같이 아직 수익 기반이 약한 미래형 성장주에게는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자금 조달, 기업 가치 평가, 정책 환경 등등 사업을 둘러싼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연준 회장의 발언 같은 이런 거시경제 뉴스가 단순히 신문 기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목하고 응원하시는 조비 에이비에이션처럼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기업들의 실제 운명과 성패에 얼마나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분석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거시경제의 큰 흐름하고 개별 기업, 특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진 기업의 구체적인 전망을 연결해서 이해하시려는 노력은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생각할 거리 하나를 남겨드릴까 합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조성된 이러한 잠재적인 통화 완화 분위기,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재조명 속에서요. 조비가 속한 ETR 산업 외에 또 어떤 초기 단계의 자본 집약적인 혁신 산업들이 앞으로 시장의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기업이라든지 우주 탐사 관련 기업들 혹은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들 이런 곳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만의 다음 탐구를 위한 질문으로 한번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